야, 김지연, 너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대체 왜 회사 다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냐고 사무실 안에서 던져진 그 말. 모두가 듣는 앞에서 쏟아지는 비웃음. 28배 김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손끝만 덜덜 떨리던 그 순간 이 젊은 여직원의 얼굴은 참았던 눈물로 붉어져 갔습니다. 그 전날 밤엔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잠 한숨도 못 잤고 아침엔 전기세 독촉장을 뜯으며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나왔는데 회사에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지연이 손에 들고 있던 문서 더미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을 때 사무실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야, 김지연, 너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대체 왜 회사 다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냐고 대리 직급의 박동철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고는 고개를 슬쩍 들어 김지연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속삭이듯 비웃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얘진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인쇄물을 주워 담는 손이 떨려서 종이조차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사무실엔 차가운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김지연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갓 넘은 계약직 막내였습니다. 출판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중소출판사에 들어왔고 처음엔 무엇이든 배운다는 자세로 모든 일을 감내했습니다. 아침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커피 머신 정리까지 하고 점심시간엔 상사들이 시킨 도시락을 대신 가지러 가기도 했죠. 그렇다고 정식 편집 업무를 맡겨주는 것도 아니었고 늘 보조와 심부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선 의견을 내려고 입만 열면 지연 씨는 아직 그런 거 모를 거야 라는 말로 막히기 일쑤였고 회식 자리에서도 뒷정리는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하나라도 잃으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동생 등록금도 밀려있던 상황이었기에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 전엔 식빵 2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은 도시락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퇴근 후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으로 가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이어오며 마음속엔 점점 커지는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집 안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치료비 미납으로 재촉 연락이 왔던 날이었죠. 지갑엔 3만 원 남짓한 돈이 있었고 그마저도 월세를 낸 뒤엔 남지 않을 액수였습니다. 혼자 앉아 숨을 꾹 참고 울음을 삼키던 그날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누가 날 좀 알아봐주면 안 되나? 그런 김지연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밤늦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전 항상 책상 한켠에 있던 원고 더미를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편집자들이 검토 중이던 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신작들이었죠. 지연은 원고의 흐름을 정리해 메모를 남기고 띄어쓰기나 문법 오류를 손으로 직접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회사는 김지연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계약직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맡겨본 적도 없고 회의석상에서 그녀의 의견이 채택된 일도 없었죠. 오히려 실수를 하면 또 지연이냐는 한탄이 먼저 나왔고 실적을 올려도 그건 다른 선배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티던 어느 날 결국
그 모욕적인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회사에 왜 나오냐.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뱉은 말일지 몰라도 지연에겐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조용하고 작았던 김지연이 결국 모두의 시선을 바꾸게 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자리한 김지연의 책상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점심시간이면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녀만 그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조심스레 펼치곤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어제 편의점에서 할인하던 유부초밥 한 줄. 뚜껑을 열 때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괜히 주변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에겐 거슬리는 기척으로 느껴졌는지 고개를 돌리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늘 회사 안에서 불편한 존재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닦아도 잘했네 한마디 해주는 이 하나 없었고 회의 준비로 프린트와 복사를 하느라 종일 뛰어다녀도 정작 회의 자리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부르면 다 해주는 애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모두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죠. 이번에 우리 출판사가 외부 투자사의 도서를 맡게 됐습니다. 꽤 큰 규모라 제대로 해내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모두가 놀랐고 동시에 기대에 찬 얼굴들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사장이 뒤이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희서 씨가 맡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한쪽에서 박수가 어색하게 터졌습니다. 김희서는 얼마 전 본사에서 전출 온 대리였고 대학도 명문대에 경력도 화려하다고 소개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대표가 직접 안내할 만큼 특별 대우를 받았고 회의 때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발언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 김희서가 맡게 된 프로젝트는 출판사 입장에서 최대 규모의 도서 기획이었고 직원 대부분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책을 기획하고 표지 디자인도 함께 상의하며 편집자로 불리는 날을 기다려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녀는 회의실 청소와 자료 정리만 반복하는 조용한 계약직이었을 뿐이었죠. 사무실 안에서 김희서가 지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원고 출력은 내가 맡긴 대로 내일까지 정리해 두세요. 오탈자 있으면 나 책임 묻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에서는 숨죽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퇴근 무렵 지연은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는 걸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력된 초고, 더미를 손에 쥐고 책상에 엎드리듯 앉아 읽기 시작했죠. 오탈자 확인이 목적이었지만 문장을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거리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인물 설정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포스트잇을 꺼내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을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책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지연은 고요한 사무실에서 홀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상 위엔 빽빽한 메모가 붙은 원고 뭉치가 쌓여 있었고 마지막 장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읽는 이가 이 책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진심을 남긴 채 원고를 김희서의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김희서는 지연이 남긴 수정 메모를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애가 어디 감히 내 작업에 손을 댔어. 그 표정엔 분명히 불쾌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찔리는 듯한 기색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희선은 지연에게 유난히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까다롭고 반복적인 작업이었고 실수 유도에 가까운 업무들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알려준 대로 처리한 거 맞죠? 그런데 왜 또 틀렸을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연을 몰아붙이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들도 하나 둘씩 그녀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꿋꿋하게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몰래 교정한 원고의 반응이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담당 투자사에서 수정 기획이 더 좋았다는 피드백이 오게 되면서 김희선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희선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김희서가 맡았던 프로젝트 원고가 최종 마감 일정을 넘겼고 담당 작가와의 소통 실수로 일부 내용이 잘못 들어간 채 외부로 발송되는 바람에 투자사로부터 강한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사무실은 아침부터 뒤집혔고 김희선은 얼굴이 창백한 채 대표실에 불려갔습니다. 대표는 평소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망치면 우리 출판사는 신뢰를 잃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보고해요. 김희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본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획과 구조까지는 완벽하게 정리했는데 교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출력과 교정 맡은 김지연 씨가 지연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원고 교정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작업 로그와 이메일 전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명확했고 거짓은 없었습니다. 대표는 김희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김희서 씨, 아무리 급했어도 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안 되죠. 원고는 당신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김희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대표는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연 씨가 원고에 붙인 메모들, 그리고 수정 제안서까지 전부 봤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공이 나왔는지 놀랍더군요. 본인이 직접 편집자 일을 한 건 처음이었죠? 지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냥 원고가 아까워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대표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정식 편집자로 올라가 보죠. 프로젝트도 다시 조정해서 지연 씨 중심으로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지연은 숨을 들이쉬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사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사내 전 직원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안에 진짜 인재가 누구인지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지연 편집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어색한 박수가 퍼졌고 몇몇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김희선은 회의가 끝나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고 김지연은 본격적인 편집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원고를 대했고 그녀의 손을 거쳐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따뜻하면서도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내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고 후배들이 조심스레 조언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처럼 조용히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데운 후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누구보다 무시받던 막내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의 눈물과 고통이 결국 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정식 편집자로 승격된 뒤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는 자전적 수필집이었습니다. 저자는 교직에서 은퇴한 중년 남성이었고 자신의 삶과 가족사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죠. 내용 자체는 따뜻했지만 초고 상태는 매우 거칠었고 서술의 흐름도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원고를 받아든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려야 할 글이다. 그녀는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걸 넘어서 저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살려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정을 반복하는 동안 김지연은 몇 차례 저자와 통화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젊은 편집자라는 이유로 저자가 약간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지연이 원고에 대해 조곤조곤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자 어느새 상대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글을 참 깊이 읽는구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 말에 지연은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더 좋은 글로 이끌 수 있다는 기쁨이 뭔지 비로소 느껴진 순간이었죠. 그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회사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복사나 출력 등을 부탁받던 지연이 이제는 기획회의에 먼저 호출되고 회의 시간에도 지연 편집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어깨를 조금씩 펴주었고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동료들도 변해갔습니다. 과거엔 자신보다 어린 신입에게조차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이 문장 구성이나 기획 방향을 물어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늘처럼 묵묵히 일했고 회식 자리에선 말없이 물컵만 들고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작업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 모습에 선배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야, 지연이는 진짜 책벌레야, 책벌레. 좀 놀 줄도 알아야지. 지연은 살짝 웃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놀 줄 모른다기보다 일할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밤낮 없이 작업한 수필집은 결국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당일 사무실 벽면에 진열된 책을 보며 지연은 말없이 손끝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부터 제목 결정, 본문 구조까지 그녀가 손댄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고 책날개 편집자 소개란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김지연 편집. 그 5글자를 보고 있자니 어릴 적 책장을 넘기며 가졌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이 속에 실리는 날이 오겠지. 그 바람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출간의 여운을 즐기기엔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 출신 분이 우리와 책을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준비했고 대표는 이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전에 출판사 몇 군데와 마찰이 있었대요. 기획 욕심이 많고 까다로운 분이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다가 지연 씨가 적임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이제 막 첫 프로젝트를 끝낸 편집자에게 까다로운 저자를 맡긴다는 건 또 다른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글로 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김지연은 더 이상 눈치만 보던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자 이야기를 책임지는 편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지연이 만난 새로운 저자는 다큐멘터리 작가 출신의 윤상무였습니다. 한때 방송국에서 이름난 기획자였지만 특유의 고집과 직설적인 성격 탓에 출판사 몇 곳과 불화 끝에 계약이 파기된 이력이 있었죠. 지연은 조심스레 윤상무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허름한 작업실, 벽엔 촬영 당시의 사진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커피잔과 원고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윤상무는 지연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어린 편집자요? 내가 지금까지 겪은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윗사람 말을 잘 안 들어.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하기보다 듣는 걸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정리하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에 윤상무는 흥미롭다는 듯 손에 쥔 안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구먼. 원고는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쓴 르포 형식의 이야기였고 글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너무 투박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원고를 읽고 윤상무의 말투와 호흡에 맞춰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매 장마다 질문을 담아 독자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를 고민했고 한 문장 한 문장 손을 대며 수정한 결과 글의 톤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본을 전달하던 날 윤상무는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한하구먼. 내 글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인 건 처음이야. 지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원래 단단했습니다. 다만 독자와 닿는 길을 조금 고친 것뿐입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상무는 어느 날 조심스레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지연 씨는 어떻게 책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책 잘 안 보잖아. 지연은 말없이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책 쪽에선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글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윤상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지. 남들이 알까봐 웃으면서 넘겼던 이야기들, 카메라 뒤에서 울었던 날들. 그걸 글로 쓰고 싶었던 거요. 근데 편집자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니 이번 책은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사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출판사 대표는 중간 검토본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건 방송 쪽에서도 관심 갖겠다고 말했죠. 윤상무도 마지막 원고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출판사는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사람 하나 잘 만나야 책이 나오는구먼. 지연 씨가 내 인생 편집자요. 그 말은 지연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덮는 위로였고 동시에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고 방송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언론 인터뷰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작가는 윤상무님이니까요. 전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졌고 대표는 어느 날 그녀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계약직이란 말, 우리 둘 다 꺼내지 맙시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2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김지연 편집자로 불렸고 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몇 달 후 김지연은 출판사 대표로부터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테이블 위에 한 통의 편지를 조용히 밀어두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외부에서 온 투고 원고인데 좀 특이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어눌한 글씨체로 정성껏 눌러 쓴 원고 소개와 함께 한 권 분량의 초고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80이 넘은 시골 노인이었고 손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떠난 지 10년 그 사람과의 기억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이 마음을 책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에는 특별한 기법도 화려한 문장도 없었지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이 원고 제가 맡아도 될까요? 꼭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표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원한다면야 맡기죠. 출판 이익은 크지 않을 테지만 이런 책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연은 노인의 손글씨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 문장마다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탈자를 고치고 문장 구조를 다듬는 대신 감정의 결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느 때보다 느렸지만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 책은 작은 판형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리움은 마르지 않는다. 표지엔 봄날 창가에 놓인 두 손의 실루엣이 그려졌고 책날개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 김지연. 출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출판사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책의 저자였고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을 정자에 앉아 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뒷면에는 짧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영정 앞에 책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했고 그로 인해 또 하나의 사랑이 기록된 겁니다. 김지연은 책을 만드는 일이 단지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마음을 전하는 일이란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우연히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이 자신이 편집한 첫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책장을 조용히 넘기다 어떤 구절을 보고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편집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입사하던 날 커피 머신을 닦으며 언젠간 내 책도 누가 읽어줄까 막연히 상상만 했던 시간. 조용히 책상 아래서 원고에 메모를 붙이며 이 문장 이대로 나가면 좋을 텐데 중얼거리던 날들. 수없이 눌려 살던 그 시절의 김지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집자 김지연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어떤 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왜 회사 다니냐는 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 말에 무너졌던 날, 절망 속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지연의 책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서 한 장, 또 한 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김지연, 너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대체 왜 회사 다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냐고 사무실 안에서 던져진 그 말. 모두가 듣는 앞에서 쏟아지는 비웃음. 28배 김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손끝만 덜덜 떨리던 그 순간 이 젊은 여직원의 얼굴은 참았던 눈물로 붉어져 갔습니다. 그 전날 밤엔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잠 한숨도 못 잤고 아침엔 전기세 독촉장을 뜯으며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나왔는데 회사에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지연이 손에 들고 있던 문서 더미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을 때 사무실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야, 김지연, 너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대체 왜 회사 다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냐고 대리 직급의 박동철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고는 고개를 슬쩍 들어 김지연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속삭이듯 비웃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얘진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인쇄물을 주워 담는 손이 떨려서 종이조차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사무실엔 차가운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김지연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갓 넘은 계약직 막내였습니다. 출판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중소출판사에 들어왔고 처음엔 무엇이든 배운다는 자세로 모든 일을 감내했습니다. 아침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커피 머신 정리까지 하고 점심시간엔 상사들이 시킨 도시락을 대신 가지러 가기도 했죠. 그렇다고 정식 편집 업무를 맡겨주는 것도 아니었고 늘 보조와 심부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선 의견을 내려고 입만 열면 지연 씨는 아직 그런 거 모를 거야 라는 말로 막히기 일쑤였고 회식 자리에서도 뒷정리는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하나라도 잃으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동생 등록금도 밀려있던 상황이었기에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 전엔 식빵 2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은 도시락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퇴근 후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으로 가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이어오며 마음속엔 점점 커지는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집 안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치료비 미납으로 재촉 연락이 왔던 날이었죠. 지갑엔 3만 원 남짓한 돈이 있었고 그마저도 월세를 낸 뒤엔 남지 않을 액수였습니다. 혼자 앉아 숨을 꾹 참고 울음을 삼키던 그날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누가 날 좀 알아봐주면 안 되나? 그런 김지연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밤늦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전 항상 책상 한켠에 있던 원고 더미를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편집자들이 검토 중이던 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신작들이었죠. 지연은 원고의 흐름을 정리해 메모를 남기고 띄어쓰기나 문법 오류를 손으로 직접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회사는 김지연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계약직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맡겨본 적도 없고 회의석상에서 그녀의 의견이 채택된 일도 없었죠. 오히려 실수를 하면 또 지연이냐는 한탄이 먼저 나왔고 실적을 올려도 그건 다른 선배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티던 어느 날 결국 그 모욕적인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회사에 왜 나오냐.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뱉은 말일지 몰라도 지연에겐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조용하고 작았던 김지연이 결국 모두의 시선을 바꾸게 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자리한 김지연의 책상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점심시간이면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녀만 그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조심스레 펼치곤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어제 편의점에서 할인하던 유부초밥 한 줄. 뚜껑을 열 때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괜히 주변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에겐 거슬리는 기척으로 느껴졌는지 고개를 돌리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늘 회사 안에서 불편한 존재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닦아도 잘했네 한마디 해주는 이 하나 없었고 회의 준비로 프린트와 복사를 하느라 종일 뛰어다녀도 정작 회의 자리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부르면 다 해주는 애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모두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죠. 이번에 우리 출판사가 외부 투자사의 도서를 맡게 됐습니다. 꽤 큰 규모라 제대로 해내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모두가 놀랐고 동시에 기대에 찬 얼굴들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사장이 뒤이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희서 씨가 맡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한쪽에서 박수가 어색하게 터졌습니다. 김희서는 얼마 전 본사에서 전출 온 대리였고 대학도 명문대에 경력도 화려하다고 소개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대표가 직접 안내할 만큼 특별 대우를 받았고 회의 때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발언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 김희서가 맡게 된 프로젝트는 출판사 입장에서 최대 규모의 도서 기획이었고 직원 대부분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책을 기획하고 표지 디자인도 함께 상의하며 편집자로 불리는 날을 기다려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녀는 회의실 청소와 자료 정리만 반복하는 조용한 계약직이었을 뿐이었죠. 사무실 안에서 김희서가 지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원고 출력은 내가 맡긴 대로 내일까지 정리해 두세요. 오탈자 있으면 나 책임 묻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에서는 숨죽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퇴근 무렵 지연은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는 걸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력된 초고, 더미를 손에 쥐고 책상에 엎드리듯 앉아 읽기 시작했죠. 오탈자 확인이 목적이었지만 문장을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거리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인물 설정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포스트잇을 꺼내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을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책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지연은 고요한 사무실에서 홀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상 위엔 빽빽한 메모가 붙은 원고 뭉치가 쌓여 있었고 마지막 장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읽는 이가 이 책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진심을 남긴 채 원고를 김희서의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김희서는 지연이 남긴 수정 메모를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애가 어디 감히 내 작업에 손을 댔어. 그 표정엔 분명히 불쾌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찔리는 듯한 기색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희서는 지연에게 유난히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까다롭고 반복적인 작업이었고 실수 유도에 가까운 업무들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알려준 대로 처리한 거 맞죠? 그런데 왜 또 틀렸을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연을 몰아붙이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들도 하나 둘씩 그녀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꿋꿋하게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몰래 교정한 원고의 반응이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담당 투자사에서 수정 기획이 더 좋았다는 피드백이 오게 되면서 김희선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희선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김희서가 맡았던 프로젝트 원고가 최종 마감 일정을 넘겼고 담당 작가와의 소통 실수로 일부 내용이 잘못 들어간 채 외부로 발송되는 바람에 투자사로부터 강한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사무실은 아침부터 뒤집혔고 김희선은 얼굴이 창백한 채 대표실에 불려갔습니다. 대표는 평소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망치면 우리 출판사는 신뢰를 잃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보고해요. 김희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본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획과 구조까지는 완벽하게 정리했는데 교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출력과 교정 맡은 김지연 씨가 지연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원고 교정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작업 로그와 이메일 전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명확했고 거짓은 없었습니다. 대표는 김희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김희서 씨, 아무리 급했어도 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안 되죠. 원고는 당신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김희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대표는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연 씨가 원고에 붙인 메모들 그리고 수정 제안서까지 전부 봤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공이 나왔는지 놀랍더군요. 본인이 직접 편집자 일을 한 건 처음이었죠? 지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냥 원고가 아까워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대표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정식 편집자로 올라가 보죠. 프로젝트도 다시 조정해서 지연 씨 중심으로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지연은 숨을 들이쉬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사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사내 전 직원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안에 진짜 인재가 누구인지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지연 편집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어색한 박수가 퍼졌고 몇몇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김희선은 회의가 끝나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고 김지연은 본격적인 편집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원고를 대했고 그녀의 손을 거쳐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따뜻하면서도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내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고 후배들이 조심스레 조언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처럼 조용히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데운 후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누구보다 무시받던 막내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의 눈물과 고통이 결국 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정식 편집자로 승격된 뒤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는 자전적 수필집이었습니다. 저자는 교직에서 은퇴한 중년 남성이었고 자신의 삶과 가족사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죠. 내용 자체는 따뜻했지만 초고 상태는 매우 거칠었고 서술의 흐름도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원고를 받아든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려야 할 글이다. 그녀는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걸 넘어서 저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살려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정을 반복하는 동안 김지연은 몇 차례 저자와 통화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젊은 편집자라는 이유로 저자가 약간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지연이 원고에 대해 조곤조곤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자 어느새 상대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글을 참 깊이 읽는구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 말에 지연은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더 좋은 글로 이끌 수 있다는 기쁨이 뭔지 비로소 느껴진 순간이었죠. 그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회사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복사나 출력 등을 부탁받던 지연이 이제는 기획회의에 먼저 호출되고 회의 시간에도 지연 편집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어깨를 조금씩 펴주었고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동료들도 변해갔습니다. 과거엔 자신보다 어린 신입에게조차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이 문장 구성이나 기획 방향을 물어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늘처럼 묵묵히 일했고 회식 자리에선 말없이 물컵만 들고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작업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 모습에 선배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야, 지연이는 진짜 책벌레야, 책벌레. 좀 놀 줄도 알아야지. 지연은 살짝 웃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놀 줄 모른다기보다 일할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밤낮 없이 작업한 수필집은 결국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당일 사무실 벽면에 진열된 책을 보며 지연은 말없이 손끝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부터 제목 결정, 본문 구조까지 그녀가 손댄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고 책날개 편집자 소개란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김지연 편집. 그 5글자를 보고 있자니 어릴 적 책장을 넘기며 가졌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이 속에 실리는 날이 오겠지. 그 바람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출간의 여운을 즐기기엔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 출신 분이 우리와 책을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준비했고 대표는 이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전에 출판사 몇 군데와 마찰이 있었대요. 기획 욕심이 많고 까다로운 분이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다가 지연 씨가 적임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이제 막 첫 프로젝트를 끝낸 편집자에게 까다로운 저자를 맡긴다는 건 또 다른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글로 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김지연은 더 이상 눈치만 보던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자 이야기를 책임지는 편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지연이 만난 새로운 저자는 다큐멘터리 작가 출신의 윤상무였습니다. 한때 방송국에서 이름난 기획자였지만 특유의 고집과 직설적인 성격 탓에 출판사
몇 곳과 불화 끝에 계약이 파기된 이력이 있었죠. 지연은 조심스레 윤상무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허름한 작업실. 벽엔 촬영 당시의 사진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커피잔과 원고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윤상무는 지연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어린 편집자요? 내가 지금까지 겪은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윗사람 말을 잘 안 들어.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하기보다 듣는 걸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정리하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에 윤상무는 흥미롭다는 듯 손에 쥔 안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구먼. 원고는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쓴 르포 형식의 이야기였고 글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너무 투박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원고를 읽고 윤상무의 말투와 호흡에 맞춰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매 장마다 질문을 담아 독자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를 고민했고 한 문장 한 문장 손을 대며 수정한 결과 글의 톤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본을 전달하던 날 윤상무는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한하구먼. 내 글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인 건 처음이야. 지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원래 단단했습니다. 다만 독자와 닿는 길을 조금 고친 것뿐입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상무는 어느 날 조심스레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지연 씨는 어떻게 책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책 잘 안 보잖아. 지연은 말없이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책 쪽에선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글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윤상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지. 남들이 알까봐 웃으면서 넘겼던 이야기들. 카메라 뒤에서 울었던 날들. 그걸 글로 쓰고 싶었던 거요. 근데 편집자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니 이번 책은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사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출판사 대표는 중간 검토본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건 방송 쪽에서도 관심 갖겠다고 말했죠. 윤상무도 마지막 원고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출판사는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사람 하나 잘 만나야 책이 나오는구먼. 지연 씨가 내 인생 편집자요. 그 말은 지연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덮는 위로였고 동시에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고 방송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언론 인터뷰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작가는 윤상무님이니까요. 전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졌고 대표는 어느 날 그녀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계약직이란 말, 우리 둘 다 꺼내지 맙시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2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김지연 편집자로 불렸고 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몇 달 후 김지연은 출판사 대표로부터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테이블 위에 한 통의 편지를 조용히 밀어두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외부에서 온 투고 원고인데 좀 특이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어눌한 글씨체로 정성껏 눌러 쓴 원고 소개와 함께
한 건 분량의 초고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80이 넘은 시골 노인이었고 손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떠난 지 10년 그 사람과의 기억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이 마음을 책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지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에는 특별한 기법도 화려한 문장도 없었지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이원고, 제가 맡아도 될까요? 꼭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표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원한다면야 맡기죠. 출판 이익은 크지 않을 테지만 이런 책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연은 노인의 손글씨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 문장마다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탈자를 고치고 문장 구조를 다듬는 대신 감정의 결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느 때보다 느렸지만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 책은 작은 판형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리움은 마르지 않는다. 표지엔 봄날 창가에 놓인 두 손의 실루엣이 그려졌고 책날개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 김지연. 출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출판사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책의 저자였고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을 정자에 앉아 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뒷면에는 짧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영정 앞에 책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했고 그로 인해 또 하나의 사랑이 기록된 겁니다. 김지연은 책을 만드는 일이 단지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마음을 전하는 일이란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우연히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이 자신이 편집한 첫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책장을 조용히 넘기다 어떤 구절을 보고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편집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입사하던 날 커피 머신을 닦으며 언젠간 내 책도 누가 읽어줄까 막연히 상상만 했던 시간, 조용히 책상 아래서 원고에 메모를 붙이며 이 문장, 이대로 나가면 좋을 텐데 중얼거리던 날들. 수없이 눌려 살던 그 시절의 김지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집자 김지연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어떤 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왜 회사 다니냐는 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 말에 무너졌던 날, 절망 속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지연의 책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서 한 장, 또 한 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